세계의 주인공이었던 일본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계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이름이 조용히 앞자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현대차,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현대차가 차를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차가 못해서 한국차가 운 좋게 올라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판이 어떻게 바뀔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놓친 기회를 현대차가 어떻게 잡았는지, 세계 자동차의 새 주인공이라는 말이 왜 더 이상 과장이 아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차가 일본차를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단순 판매량에서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로 바뀌는 순간 한국차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설계하는 선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시장에 처음 본격적으로 들어간 한국차는 지금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차는 솔직히 말하면 싸게 타는 차였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일본차를 사고 여유가 없으면 한국차를 산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보다는 가격이 낮다는 평가가 먼저 따라왔고 내구성에 대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도요타나 혼다는 믿음직한 차로 보였지만 현대차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낯선 브랜드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자동차였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본차와 한국차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언젠가 한국차가 일본차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세계 자동차의 새 주인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대부분은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바로 그런 비웃음 속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 차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브랜드도 약했고 기술도 뒤처졌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값싼 차를 많이 파는 회사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싸게 팔고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시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품질을 고치고 디자인을 바꾸고 보증 정책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을 직접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배웠고 실패하면 다시 고쳤습니다. 일본차가 이미 만들어 놓은 믿음의 벽은 높았지만 현대차는 그 벽을 한 번에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조금씩, 한 모델씩, 한 시장씩 조용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금의 반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비웃음을 견디며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년 넘게 엔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좋은 엔진, 튼튼한 변속기,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낮은 고장률. 이 분야에서 일본차는 정말 강했습니다. 도요타의 생산 방식은 세계 자동차 공장의 교과서처럼 여겨졌고 혼다의 엔진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닛산도 한때 기술력 있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사이에서 시장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의 순간에 일본차는 망설였고 현대차는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기술이 너무 많았고 과거의 성공 경험도 너무 강했습니다. 엔진과 하이브리드에서 워낙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전기차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혼다와 닛산도 각자의 방식으로 전동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어떤 해에는 충전 인프라와 가격 문제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만 원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차도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답만 들고 나온 회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차의 전략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하나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하이브리드를 준비했고, 하이브리드를 키우면서도 내연기관차의 수익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을 냉정하게 본 결과였습니다. 미래가 전기차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그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소비자에게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 인도 소비자와 브라질 소비자, 한국 소비자의 선택은 모두 다릅니다. 충전소가 충분한 지역도 있고 아직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이브리드를 더 현실적으로 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복잡한 시장을 하나의 답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답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현대차를 버티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에 한 과목만 나온다고 믿고 그 과목만 죽도록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험날 실제 문제지는 전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모든 과목을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그 학생은 특정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시험지가 어떻게 바뀌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바로 두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릴 때는 아이오닉과 EV 시리즈로 대응했고,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할 때는 하이브리드와 SUV로 수익을 지켰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아직 필요한 시장에서는 기존 차종으로 돈을 벌었고, 미래 시장에서는 전기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놓친 것은 바로 이 유연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하나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잡은 두 번째 기회는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관세, 환율, 물류, 정치, 고용, 공급망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큰 시장에서는 현지에서 만드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팔 차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지아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 기존 엘라베마 공장, 기아의 조지아 공장까지 이어지는 생산 체계는 단순한 공장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장 한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배에 차를 싣고 멀리서 보내는 회사와 소비자 옆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는 위기가 왔을 때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관세가 흔들리고 물류가 막히고 정치적 압박이 커질수록 현지 생산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현대차는 이 길을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먼 나라에서 매일 재료를 들여오는 식당과 자기 농장을 바로 옆에 둔 식당의 차이와 같습니다. 먼 나라에서 재료를 가져오면 배가 늦어지는 순간 장사를 망칠 수 있고, 환율이 흔들리면 원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농장에서 재료를 받는 식당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시장 가까이에 세우면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부품 공급망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과 인도 같은 핵심 시장에 공장을 늘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차도 물론 현지 생산을 해왔지만 현대차는 전기차와 미래차 시대에 맞춰 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미래차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출고되는 순간 완성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뒤에는 주인이 정비소에 가서 고치거나 부품을 바꾸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뀌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가 계속 진화합니다. 차는 더 이상 기계 덩어리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전자제품이고 데이터 플랫폼이며 소프트웨어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차가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기계식 완성도와 품질 관리에 강했습니다. 조립 품질, 엔진 내구성, 부품 신뢰도에서는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의 시대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차가 단순히 고장 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직관적인지, 업데이트가 되는지,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자연스러운지, 전기차 충전과 배터리 관리가 편리한지까지 따집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디자인과 실내 경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빠른 충전 성능, 소프트웨어 기능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에게 강하게 다가갔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차가 일본차의 품질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차가 한국차의 디자인, 전동화 속도, 사용자 경험을 의식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이 바뀌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강하고 중국의 BYD와 여러 전기차 기업들은 가격과 배터리에서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브랜드들도 고급차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무서운 이유는 한 곳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SUV도 잘 팔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키우고 미국과 인도 같은 핵심 시장의 생산 거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시장에서 버틸 수 있고 하나의 기술이 주춤해도 다른 기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처럼 변수가 많은 분야에서는 이 균형감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일본이 놓친 기회를 현대차가 잡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유행을 잘 탄 것이 아니라 복잡한 변화에 맞춰 몸을 바꿔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판매량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섰고 이익 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체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판 것이 아니라 많이 남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국차는 값이 싸서 팔리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많이 팔아도 이익이 적으면 진짜 강한 회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차와 기아는 가격 경쟁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SUV, 전기차, 고급차, 하이브리드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브랜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대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디자인이 좋고 품질이 좋아졌고 사후 관리가 괜찮고 중고차 가치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브랜드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의 진짜 힘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둔화될 때 오직 전기차에만 기대던 회사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어날 때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부족한 회사는 기회를 놓칩니다. 관세와 보안 규제가 강화될 때 현지 생산이 부족한 회사는 압박을 받습니다. 신흥 시장이 커질 때 현지 소비자 취향을 모르는 회사는 뒤처집니다. 현대차는 이 많은 변수를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장에서 압박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의 변화입니다. 과거 현대차가 가격으로 버티는 회사였다면 지금 현대차는 전략으로 버티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순간
더욱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차는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일본 차가 갑자기 나쁜 차가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자이고 혼다도 기술력이 있으며 닛산도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차의 문제는 실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서 혼란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지, 하이브리드를 얼마나 오래 밀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하는지, 중국차의 가격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변화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여러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차를 잘 만들어 오래 팔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플랫폼, 배터리, 소프트웨어, 현지 생산, 브랜드 이미지,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복합 경쟁에서 일본 차의 절대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닛산과 혼다의 어려움은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큰 경고처럼 보입니다. 한때 일본 3대 자동차 회사로 불리던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전략 수정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회사의 어려움만으로 일본 차 전체의 몰락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강하고 일본의 부품 산업도 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본 차가 무조건 안정적인 선택이고 한국 차는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지가 달라졌고 시장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소비자는 과거의 명성만 보고 차를 고르지 않습니다. 디자인, 기술, 가격, 충전 경험, 브랜드 이미지, 디지털 기능을 모두 봅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 차는 점점 더 자주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국 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 차가 비운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은 중국 차입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가격과 배터리, 생산량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차는 더 이상 예전처럼 품질 낮은 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디자인도 좋아졌고 배터리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으며 가격 경쟁력은 매우 강합니다. 한국 차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차에는 아직 넘어야 할 벽도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 중고차 가치, 장기 내구성, 보안 규제, 서방 시장의 정치적 장벽 같은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타고 수리하고 다시 팔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 신뢰의 영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차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진 시장이 많습니다. 결국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세 가지 힘이 충돌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좌를 지키려는 일본, 가격과 배터리로 밀어붙이는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품질과 신뢰와 유연한 전략으로 올라선 한국. 이 구도에서 현대차는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만큼 오래된 명성은 없지만 그만큼 과거에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만큼 압도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안과 신뢰의 의심도 적습니다. 유럽 브랜드만큼 오래된 고급 이미지는 아니지만 제네시스를 통해 빠르게 프리미엄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는 중간에 낀 회사가 아니라 여러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고 이것이 세계 자동차의 새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가장 오래된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뀔 때 가장 정확히 움직인 회사가 주인공이 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현대차 한 회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아는 디자인과 전기차 상품성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제네시스는 고급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철강과 부품, 전장 산업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완성차 회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 강판, 모터,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부품사, 물류망이 모두 연결된 거대한 산업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올라선다는 것은
그 뒤에 한국 산업 생태계도 함께 올라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늘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을 따라가는 산업처럼 보였습니다. 조선도 처음에는 유럽과 일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남들이 비웃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배웠고, 늦었으면 더 빨리 뛰었고, 작았으면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추격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고, 경쟁자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차의 이야기도 바로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싸구려 차라는 말을 듣던 브랜드가 이제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 무대에서 일본과 독일, 중국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한국식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중국 차는 더 싸고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일본 차는 하이브리드와 품질 신뢰를 앞세워 다시 반격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서 계속 압박할 것이고, 유럽 브랜드는 고급차 시장의 자존심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차도 배터리 원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자율주행 기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노사 문제, 글로벌 정치 리스크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 자동차의 새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은 박수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든 경쟁자가 현대차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추격할 때보다 앞자리에 섰을 때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차가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세계 자동차의 새 주인공은 한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차는 일본이 놓친 변화의 틈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만 보지 않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출만 하지 않고 미국과 인도 같은 핵심 시장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제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것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고 이익을 남기는 브랜드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비웃음을 잊지 않고 품질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일본 차가 과거의 왕좌를 지키려는 동안 현대차는 미래의 무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도로 위에서 현대차나 기아 제네시스를 보신다면 한 번 다르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한 대가 아닙니다. 40년 전 싸구려 차라는 비웃음을 견뎌낸 산업의 결과입니다. 일본 차가 절대 강자처럼 보이던 시대를 지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와 글로벌 생산망의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계 자동차의 주인공은